세상 속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홍기빈의 내일의 세상. 홍기빈 전환사회연구소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 중앙은행, 그러니까 연준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연준의 정책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 굉장한 큰 흐름의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언제였죠? 그 잭슨 홀 그때 파월 의장이 했었던 지난 연설. 8월 27일입니다. 예. 그거 관련된 건가요? 네, 그 관련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또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한 반세기 만에 반전이 아니냐. 이런 반세기 만에 반전이다. 네, 50년 만에 그 중앙은행의 어떤 위상과 그 성격이 크게 바뀌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냐 이런 큰 해석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내용이 연설에 담겼었는지 조금 짚어주세요. 네, 우선 우선 이 연설 내용을 갖다가 아주 간략하게 요점만 한 두세 개로만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8월 27일이죠. 연설을 했고 연설이 문서화된 제목은 새로운 여러 경제적 도전들 그리고 통화정책의 검토 뭐 이런 아주 건조한 제목입니다. 내용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난 10년간 그러니까 그 전임자인 벤 버냉키 이장이 있을 때부터의 연준 정책을 돌아보면서 굉장히 완화된 어떤 그런 통화 정책의 기조였었는데 양적 완화라고 하죠. 우리가. 그렇죠. 양적 완화 같은 것도 많이 쓰고요. 그런데 일부에서 걱정했던 인플레이션 위협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대신 그 최근 들어서 특히 최근 1, 2년 사이에 노동시장이 아주 개선되었다. 특히 그중에서도 그 미국의 경우에는 노동시장의 하층 부분을 그 흑인들이라든가 히스패닉 같은 그 유색인종들이 차지하잖아요. 이 유색인종 즉 하층 노동시장의 상태가 크게 개선되었다라는 점을 들면서 이제 연준의 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때가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뭐 조건은 있습니다. 그 전에 하던 대로 하던 걸 바꾸지는 않겠는 게 뭐 몇 가지 있는데 일단 뭐 실업률을 낮추고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하더라도 목표 고용률을 뭐 숫자로 되지는 않겠다. 이건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전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을 2% 정도의 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전하고 동일하다는 건 전제로 했어요. 하지만 이걸 전제로 하고서 그다음부터는 실업률 또는 이 고용률 문제를 통화 정책의 어떤 중심에 놓겠다라고 하는 걸 강하게 암시한 겁니다. 실업률, 고용률을 통화 정책의 중심에 놓겠다. 제가 사실 까먹고 있었거든요. 우리 홍기빈 대표님이 경제 쪽을 하신 분인데 근데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아주 피상적인 지식으로 보통 이제 통화 정책하면은 금리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금리는 또 사실 인플레이션이랑도 연결이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근데 뭐 미국이 버냉키 얘기도 해주셨지만은 사실 이제 뭐 세계 경제 금융 위기 있고 나서는 이게 금리를 막 다운을 시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이거를 좀 이렇게 붐업시킨다고 해야 되나요, 경제를? 그런 식으로 했는데 최근에 그래서 뭐 이제 그래서 재작년 한 2년 전쯤에는 이때쯤이면은 우리가 금리를 좀 올릴 때가 되지 않았냐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 신호도 있었는데 다시 지금 안 올리고 그냥 쭉 가겠다는 식으로 지금 파월 의장이 얘기를 좀 해왔어요, 최근에. 그러면 이제 또 인플레이션이 되는 게 아니냐 뭐 얘기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하신 얘기 중에서 이제 그 세 가지가 이제 어떤 삼각형이 있어서 사람들이 여기서 보통 골치를 앓는데 실업률, 고용률 그러니까는 그 실물 경제의 그 상태가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있고 여기서 중앙은행은 금리라고 하는 정책으로 이 두 가지를 조정한다라고 하는 요 삼각형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경제학이 나오는 필립스 곡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뭐 어려운 얘기 다 빼고 아주 그냥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배우긴 배웠어요. 기억은 나실 거예요. 기억은 나요. 그러니까 희미한 옛 추억. 그렇죠. 뭔가 이렇게 꼬물꼬물하고. 이거를 갖다가 아주 거칠게 설명을 하면요. 우리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엑셀을 밟을 때요. 차가 너무 거북이 같이 가면은 이제 답답해서 이제 엑셀을 밟아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 엑셀이라는 놈이 밟고 조금만 있으면은 그냥 속도가 쫙 올라가가지고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 버려서 이렇게 패닉을 하게 될 수도 있죠.
경제에서 이 필립스 곡선이라고 하는 거는 한쪽에서는 고용률, 다른 쪽에서는 물가 인상률이라는 걸 놓고 이 두 가지가 상쇄 관계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즉 네. 자동차가 악셀을 너무 안 밟으면은 고용률이 떨어져. 그러니까 그 경제를 엔진에 비교하시면 돼요. 엑셀을 너무 안 밟으면은 자동차가 늦게 가는 것처럼 네. 금리를 너무 높여서 돈줄을 쪼여버리면은 경기가 죽어가지고 고용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네네. 이러면 차가 늦게 가겠죠. 돈이 안 도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걸 좀 살리겠다라고 해서 금리를 낮춘다든가 통화를 그 뭐 많이 푼다든가 해서 이걸 갖다가 올리다 보면은 자동차가 금방 그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올라가는 것이므로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가 있다. 네. 이걸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네네. 그래서 이 두 개를 갖다가 요 사이에서 그럼 우리가 운전할 때 그렇잖아요. 차가 좀 너무 늦게 간다 싶으면 악셀 좀 밟았다가 그렇죠. 그러다가 이거 좀 빠르다 싶으면 좀 뛰었다가 브레이크도 좀 밟았다 뭐 이렇게 네네. 하잖아요. 중앙은행이 금리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서 이렇게 노동시장의 상태도 웬만큼 유지하면서 이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을 막는다. 이 두 가지 목표를 금리로 추구한다. 이게 보통 중앙은행의 원론적인 그렇죠. 그 운영 원칙이에요. 네. 예. 근데 뭐가 좀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거요. 네. 이 얘기를 하려면은 50년 전으로 되돌아가야 돼요. 50년 전으로 잠깐만 예. 50년 전이면 1970년대. 그렇죠. 네. 그때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아하. 제가 사실은 뭐 주민등록상으로는 68년생으로 돼 있는데 그거는 그 김신조 때문에 그 주민증이 생겨가지고 억지로 한 거고 제가 네. 사실은 62년생이에요. 1910년생이라서. 아 정말요? 예. 오. 그래서 제가 그 시절을 똑똑히 기억을 하는데 70년대에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했었어요. 네. 하이퍼 인플레이트가 나타나고.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이제 그 72년에 그 재선을 재선이요. 하는데요. 네. 그때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71년 이전까지는 중앙은행이 그 어떤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이드라인이 있었는데 고정환율제였어요. 그러니까 근본이제 무슨 뭐 네네. 브레튼우즈든 근본이제든 그래서 고정환율제로 운영을 하니까 큰 논쟁이 없다가 71년에 고정환율제가 없어지니까 닉슨 대통령이 자기가 이제 재선이 되려면 경기가 좀 들썩들썩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서 번스라고 하는 사람이 연준 의장이었는데 막 압력을 넣어가지고 돈 풀어라 막 이런 거예요. 그것 때문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70년대가 그래갖고 그때부터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때 아주 곤욕을 치렀어요. 그때 젊었을 때인데 네? 예. 아주 그냥 물가 높아져가지고. 아우 가게를 걱정하셨구나 그때. 아유 제가 그때 환갑이 넘었으니까 그 이제 식솔들 다 거느려야 되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70년대에 너무 높았기 때문에 70년대에 중앙은행들은 그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은 중앙은행의 역할은 인플레를 막는 것이다. 네. 그래서 절대로 돈을 방만하게 풀어서는 안 되는데 이걸 하려면은 정치권으로부터 명확하게 독립돼야 한다. 왜냐하면 정치권은 보통 그 선거에서 그 당선되고 싶은 정치가들의 욕심 때문에 돈 많이 풀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방만하게 하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폴리티컬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예, 해요. 선거 그렇죠. 때 되면 딱 푼다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 통화 정책이 흔들리는 걸 막으려면은 중앙은행은 무조건 독립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중앙은행은 그 금리 정책을 딱 뭘로 해야 되느냐? 총재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테일러 준칙 같은 걸로 해야 된다. 준칙. 테일러 준칙. 예, 이런 건데 아주 무지막지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인플레이션이 1% 올라가면요. 금리를 1%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똔똔 맞추는 식으로다가.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어떤 뭐 정치가라든가 심지어 은행 총재의 재량이 아니고 이렇게 정해진 포뮬라, 이 정식과 네네. 준칙에 의해서 은행이 굴러가야 되고 중앙은행은 무조건 인플레이션을 막는 게 최고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게 한 80년대, 90년대까지는 전 세계적인 하나의 글로벌 스탠다드였어요. 하긴 그런 얘기 저도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어릴 때 뭐 어디를 어떤 나라를 가면은 뭐 인플레이션이 뭐 1000% 10,000% 이래서 그렇죠. 뭐 종이처럼 돼버린다. 뭐 전혀 네. 쓸모없다 돈이 뭐 이런 얘기도 많고 그랬는데 네. 근데 제 기억에 저는 이제 뭐 닉슨 때 이제 닉슨하고 번스하고 결국에는 타협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볼커 의장이 나오죠. 예, 예. 그리고 그 유명한 예. 그 사람이 20%, 큰일 했죠. 20%. 그 사람이 네. 큰일 했죠. 그래서 79년인데요. 이 폴 볼커라고 하는 네. 사람이 새로 연준 의장이 된 다음에
내가 한번 뭔가 보여주겠다. 옛날 이주일 씨가 많이 하던 말인데 그것도 또 융인연설. 시킬 뻔했어요. 지금 해보세요. 한번 따라서. 막 됐습니다. 성대모사. 예. 이 볼커 의장께서 이 뭔가 보여주시겠다고 해서 내가 금리로 중앙은행이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때려잡는지를 보여주겠다고 해갖고 20% 드러나 보셨습니까? 20%. 미국에서. 이게 러시안 캐시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중앙은행 금리가 20% 이렇게 올려버리니까 뭐 인플레이션이 안 잡힐 도리가 없죠. 잡혔잖아요. 그래서. 잡혔죠. 그래서 네. 그 다음부터 80년대 90년대 해가지고 경제학 교과서에서도 그렇고 각국 중앙은행도 그렇고 중앙은행의 최대 목표는 금리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였어요.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중앙은행이 사실은 한국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미국보다 훨씬 더 굉장히 좀 많은 걸 하는 것 같거든요. 뭐 예, 예. 이런 거 뭐 물가 안정이라든지 금융에서 이제 영향을 미친다든지 이런 거는 뭐 늘 해왔고. 예. 그리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금리뿐이 아니라 인플레이션도 연관이 돼 있지만 환율하고도 연관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기축통화니까 상관이 없는 건가요? 여기서 네. 그 나라별로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의 흥미로운 지점은 중앙은행이 어떤 식으로 금리 정책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오래된 원칙은 없어요. 얼마 안 됐다. 그러니까 50년밖에 안 됐고 네네. 지난 한 8, 90년대까지는 무조건 금리다 이거였는데 이게 2008년 경제 위기를 계기로 해가지고 나라마다 달라져요. 왜냐하면 그 테일러 준칙 가지고서 그 이렇게 금리를 갖고 인플레만 잡는다고 해가지고서 될 상황이 아니잖아요. 2010년대 네네. 상황이. 그래서 한 5가지 정도의 유형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여전히 옛날식으로 물가 안정만 고수하겠다. 뉴질랜드 같은 나라가 있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이제 물가 안정을 중심으로 하는데 거기에다 금융 시스템 안정하고 정부 지원까지 좀 부수적인 목표로 넣겠다.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어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물가 안정하고 금융 시스템 안정을 동등하게 중요하게 놓겠다라는 건데 일본, 영국, 스웨덴이 이런 경우예요.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는 미국은요.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하고 고용 안정, 즉 그 노동 시장에서의 그 고용률을 재고 있죠. 네. 요거를 동등한 목표로 놓겠다에다가 플러스해서 금융 시스템 안정을 덧붙인 게 이게 미국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경우에는요. 이것저것 다 동시에 죽어야 돼 이런 나라들도 어디예요, 있어요. 거기는? 이건 뭐 막 기억도 못 해요. 뭐 여러 나라 많은데 대부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 90년대까지는 무조건 물가 안정이 룰이다가 그 규범이다가 2010년대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은행이 하나만 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목표를 갖다가 막 이것도 쫓고 저것도 쫓고 지금 여러 마리 토끼를 쫓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요번에 이 파웰 의장의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그러니까 절대선, 뭐 벌추, 뭐 아니면 8, 90년대까지 그랬죠. 네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뭐 그러니까 금과 옥조처럼 여기다가 굉장히 네. 좀 많이 바뀐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버냉키와 파웰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지금? 예, 그걸 좀 말씀을 네네. 드릴게요. 요번에 그러니까 이 짧은 문서입니다. 네. 그 연설문 이렇게 해봐야 뭐 몇 페이지 안 되는데 보면은 말은 굉장히 이제 아주 이렇게 세련되고 완곡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담겨 있는 메시지는 버냉키 시절보다 한 걸음 더 확 나가겠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건 뭐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한 거지만 필리스 곡선 잊어버려라. 지금 악셀 밟을 때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요? 예, 어떻게 된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요 연설문에서 제일 재미난 부분은 그 2012년에 그러니까 버냉키 의장이 있을 네네. 때죠. 2012년에 나온 연준 그 합의 문서에서는 그때도 이제 그 중앙은행이 연준이 그 고용 문제를 다뤄야 된다라는 얘기는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이 최대 고용률이라고 하는 지금 노동시장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대 고용률에서 현실의 노동시장이 좀 이탈을 할 경우에 조금 낮거나 조금 높거나 영어로 deviation이라고 네네. 합니다. 이탈이 벌어질 적에 그 이탈을 바로잡는 역할 정도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파웰이 뭐라 그러냐. 그 이탈이 아니라 deviation이 아니라 부족분, shortfall을 메꾸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이렇게 그럼 위로 얘기했어요. 올라가는 건 상관없다는 얘기인 건가요? 지금 위로 올라간 일이랑은 벌어지지도 않는 거고 지금 거기를 따라잡는 게 지금 우리의 역할이지 이탈이라는 말을 할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들으신 분들도 이게 뭐 어떻게 다른 거가 조금 그 미묘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스스로 설명을 합니다. 네네. 이 표현, 요 차이가 미묘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라고 이제 파웰이 설명을 하는데요. 지금 노동시장의 상태가 이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항상 지금 실업률이 너무 높은 상태라고 기본적으로 가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완전 고용 이런 거 없다 이런 건가요, 이제? 예, 그러니까 그 완전 고용도 뭐 복잡한 얘기긴 한데 옛날에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은 미국 연준에서 네. 자연 실업률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실시간으로 그 추계를 하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요 정도 고용률에 도착하면 대충 완전 고용으로 본다라고 하는 걸 하고 있었었는데 요번 문서에서 파웰이 뭐라고 했냐면은 더 이상 그거 하지 않겠다. 그리고 통계청에서 나오는 공식 실업률 통계 있죠. 네. 이것도 더 이상 그 크게 믿을 수가 없다. 아하. 왜냐하면 실제의 현실에서의 노동시장 상태라고 하는 거는 항상. 특히 히스패닉이라든가 흑인 네네. 같은 하층의 노동시장의 경우에는 훨씬 더 안 좋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노동시장이 항상 쇼트폴 이게 부족분 상태라고 하는 걸 기본적으로 전제해야 되는 거다. 아하. 이 메시지가 이번 연설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뭐 왜냐면은 지금 미국이 상당히 오랜 시간 이 뭐랄까요, 약간 꽤 좋은 마켓이었거든요. 네. 예, 뭐 경기 호황이다라고 해서 이게 보통 뭐 글쎄 뭐 10년 주기니 어쩌니 해도 어쨌든 상당히 길다. 뭐 그러니까 회복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 왔으면 이때쯤엔 무너질 때 되지 않았냐 얘기를 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예. 근데 파웰 물론 이제 코로나도 있고 해서 더 그렇긴 하겠지만은 파웰 의장이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 같다가 이제 안 올린다 뭐 이런 식으로 내린다 뭐 이렇게 해서 더 말씀하신 대로 악셀을 밟으려는 것이냐 그런 예.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뭐 나스닥이니 사실 지금 여기도 좀 버블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막 과열이 예. 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밟아버리면 예. 글쎄요. 근데 시장은 뭐 그렇게 굉장히 세게 반응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날 당장 딱 봤을 때는 예. 좀 근데 뭐 원하던 만큼은 아닌데 하고 좀 더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따 그 시장의 반응에서는 조금 이따 네네.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실 적에 그 저금리 정책이라는 네네. 건데요. 여기 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버냉키 의장 때도 그렇고 그 전에 앨런 그린스판 네네. 있을 때도 그렇고 사실은 계속 저금리 기조였다고 봐야 돼요. 그럼 이 저금리 기조의 목표가 뭐냐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자산 시장에서의 자산 가격 상승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연준의 그 논리를 보면은 뭔가 노동 시장을 가지고 얘기하고 실물 경제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이 행간을 읽어보면은 이게 사실 자산 시장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읽는 사람도 많아서 네. 그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재미난 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왜 제가 필립스 곡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악셀 막 밟아야 된다. 잊어버리려며요. 근데 밟다가 막 그렇게 막 그러니까 속도 인플레이션 막 보면 어떻게 아직 예, 인플레이션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막 베네수엘라나 이런데. 그 막 밟았다가 시속 150, 160 네. 돼가지고 그래서 차 박살나고 이러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네. 그런 걱정이 있죠. 네네. 여기에 대해서 또 이 문서가 아주 재미있는 논평을 하는데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안 왔다. 몇 년 동안 안 왔고 네. 이 문서는 오히려 뭘 얘기하냐면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도 문제인데 한 2% 정도는 돼야 한다라는 걸 주장을 해요. 이건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옵니다만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없으면 안 되고 완만하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이 네. 한 2% 정도가 돼야 경기가 이렇게 잘 굴러간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실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플레이션 기대율을 보면 2%가 훨씬 안 된다라고 이 문서는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걸 끌어올려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없어도 문제이기 때문에 네. 2%에 도달할 수 있도록 2%보다 약간 높은 지점을 타겟으로 해가지고서 통화 정책을 해갖고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필립스 곡선을 잊어버리라라고 하는 얘기랑 통하죠. 네네. 지금 그거 걱정할 때가 아니라 지금 악셀 밟아야 될 듯하. 아하. 이런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렇군요. 바뀔 건 없나요? 그럼 지금까지는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2% 정도 돼야 되는데 그 정도도 안 됐으니까 여기까지 끌어올리려고 더 높게 목표를 상향해서 만들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그 정도 인플레이션이 간다면은 또 다시 만약에 그걸 넘어서는 일이 또 생긴다. 조금이라도 그렇다면 물론
예. 그러면 다시 또 데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물론 이 문서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뭐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당연히 중앙은행의 역할로서는 그때는 이걸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는 걸 물론 당연히 네네. 얘기를 합니다만은 지금 그걸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해서 뭐 잠재적 성장률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구조적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년 만에 반전이라는 말씀은 결국에는 그동안 인플레이션 중심의 어떤 경제 정책, 금융 정책을 하다가 인플레이션을 잡는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고용 안정을 강조하는 쪽으로 가는 건데요. 네. 이게 50년 만에 반전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네네. 어떤 거냐면은 중앙은행의 정치적 독립성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하나의 금과옥조처럼 돼 있죠.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오고 등등인데 지금 이 파웰 의장이 한 얘기를 갖다가 이 연장을 좀 따라가 보면요. 두 가지 굉장히 굉장히 파괴적인 함의를 갖고 있는 얘기가 암시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필립스 곡선을 잊어버려라라고 얘기하면요. 당분간 중앙은행이 돈을 무한정 풀겠다. 무한정까지는 아니겠지만은 고용이 살아날 때까지 계속 풀겠다라고 하는 현대 화폐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모던 머니터리 시어리라고 그래서 MMT라고 줄여서 얘기합니다. 이단적인 경제학 이론인데 이걸 상당히 받아들인 게 아니냐라는 억측도 나오고 있어요. 요걸 좀 알고 싶으신 분은 제가 번역한 책이 있어요. 균형지정론은 틀렸다라고 그걸 좀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거시경제학이라든가 거시경제 모델 전체가 논의가 50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 하나 있고요. 여기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하나 있는데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 문서에 나와 있는 되게 재미있는 부분인데 노동시장의 상태를 파악할 때에도 중앙은행이 자연 실업률이라든가 실시간 어떤 노동 실업률 통계에 의존하지 않겠다라는 걸 명시했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율, 기대 인플레이션율이라든가 이걸 파악할 때도 어떤 준칙이라든가 포뮬러 같은 걸 따르지 않고 재량껏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이러면은 70년대 이후에는 아까 말한 대로 테일러 준칙 같은 걸로 꽁꽁 묶여 있었다고 그랬죠, 중앙은행이. 근데 지금은 중앙은행의 그 재량이 상당히 커진 거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얘기한 게 있어요. 그 히스패닉 노동자나 흑인 노동자들의 고용률이 올라갔던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저는 머리털 나고 중앙은행 총재가 하층 노동자들의 고용 상태를 걱정한 거 처음 봤습니다. 원래는 이게 중앙은행이 하는 일이 아니었었어요. 그렇죠. 이러면 어떻게 되면 중앙은행이 돈을 어느 만큼 풀고 어떻게 풀어야 된다는 게 이제부터는 정치적 쟁점하고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금과옥조처럼 믿어왔던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는 문제도 50년 만에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렇군요. 그럼 깊은 뜻이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그 영상을 좀 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기빈 전환사회연구소 공동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